내일 또 하루치의 고단함과 기쁨,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이도우 작가님의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입니다. 이도우 작가님은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잠옷을 입으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까지 3편의 소설을 집필하신 소설가이시고요. 오늘 낭독해드릴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는 이도우 작가님의 첫 산문집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에서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연처럼 인연처럼 만나왔던 심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평행사변형 모양의 슬픔에서는 기억 속에 잡다한 순간이 넘쳐나 때로는 괴롭다는 고백과 더불어 뜻밖의 감동을 안겨주었던 옛 시간들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3장 거미줄 서재에는 소설을 읽지 않으면 한 겹의 인생을, 읽으면 여러 겹의 인생을 살게 될 것만 같다는 작가의 찰떡후 고백이 담겨 있으며 4장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에서는 세상과 타인 사이에 친 울타리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경계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집필하며 살아온 시간을 이 책에 다 쏟아넣어 적어도 10년 안에는 이런 책을 또 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의 앞부분을 조금 낭독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때부터였다. 그 간판을 보았을 때부터. 버스 의자에 앉아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정류장에서 좀 떨어진 길가 작은 가게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민들레의 상실. 평범하고 모나지 않은 심심한 명조체 느낌으로 그 간판은 읍내에 먼지 날리는 거리 한 풍경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탄성에 가까운 혼잣말로 따라 중얼거렸다. 민들레의 상실. 아무런 의심 없이 첫눈에 그렇게 읽었고 순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아니, 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좀 더 골똘히 생각해보면 하루든 이틀이든 내 속에서 그 말들을 굴려보노라면 민들레가 무엇을 상실했으며 영영 잃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느꼈다. 그러나 첫눈에 반해버린 마법 같은 순간이 지나고 곧 깨달았다. 간판은 민들레 의상실. 좁은 가게 쇼윈도에는 만든 지 오래된 듯한 꽃무늬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낡은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다. 버스는 금세 정류장을 떠났고 나는 어이없는 착각에 혼자 웃었지만 그래도 그날 그 간판은 내겐 민들레의 상실이었다. 몇 해 전 봄날의 일이었으니 그 후로도 민들레는 내 안에 황금빛 꽃으로 조용히 머물러서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로 남은 셈이다. 버스를 타고 읍내를 지날 때나 봄이 와 길섭에 노란 꽃이 필 때 문득 그날의 질문이 떠오르곤 한다. 민들레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고. 하지만 답이 있을 리 없다. 골똘히 생각해보면 알 것도 같다고 여겼지만 애초에 알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본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는 영영 모르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완전했던 민들레의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본 적이 없고, 그 꽃이 잃어버린 무엇도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겠지만 오래 고개 숙여 애달파하지는 않겠다고. 스쳐가는 시간 속에 머물며 우연처럼 인연처럼 만나는 심상들이 건네는 대답으로 족하겠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아련한 상실에 관해 허공에 보낸 내 물음의 답장이 날아올 때가 있겠지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어느 완연한 봄날,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무심히 걷다가 길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를 보고 빙그레 웃고 싶다. 관계와 소통에 대해 가끔 생각한다. 나는 친구나 지인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깊고 오래 사귀는 편이고, 금세 가까워지는 건 어려워도 한번 마음을 열면 잘 변하지 않는 편이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에서도 어떤 인연들을 만났다. 비슷한 일을 하는 작가들이나 편집자들과도 10여 년 넘게 온라인 소통이 이어지는데, 저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시기에 한 번씩 계정을 닫고 잠수를 할 때가 있다. 나도 그렇고 아마 SNS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다. 누군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근황이 궁금해지지만 그렇다고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 해보지는 않는다. 상황이 정리되고 마음이 내키면 다시 돌아오겠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된다. 더 어리고 젊었던 나날에는 주로 전화 때문에 티격태격할 일들이 생기곤 했다. 가까웠던 친구들 중엔 더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래 연락이 끊겨 다른 친구들을 서운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던 탓이다. 언젠가 같이 만나기로 했던 날, K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폰을 걸어봐도 받지를 않았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던 무렵이었다. 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친구 L이 몇 번 통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는 내 앞에 마주 앉아 울컥 소리치듯 말했다. 왜 너희들은 툭하면 전화를 안 받니? 누군가 잠수를 타도 의뢰 그러겠거니 하는 나는 피식거리며 L에게 대답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도 K를 버려. 대학로에서 밥을 먹고 약간의 술을 마시고 또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조금 쓸쓸해졌다. 그날 앉아있던 카페 이름이 햇살 돛담배였다는 것이 기억난다. 문득 L이 중얼거렸다. 그 애는 왜 우릴 이렇게 쓸쓸하게 만드니? 그런가? 쓸쓸한가? 새삼 삶에서 찾아오는 쓸쓸함에 대해 돌아본다. 어차피 가까운 이들과 무관하게 인생은 쓸쓸함이 기본값 아닐까?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더 쓰고 싶나 봐. 뭐라도 써놓아야 덜 쓸쓸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나중에 떠날 때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나는 왜 뭘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난 쓸쓸했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쓸쓸했다는 걸 잊어버려. 엘은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외장 하드디스크 노릇을 했는데, 이를테면 몇 년 전 그날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니? 라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 라고 대답해주는 식이었다. 뭐랄까, 엘의 그런 심플함을 나는 좋아했다. 내가 연연해하고 잘 버리지 못할 때 그 친구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손을 털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웹에 만든 카페 게시판에 몇 년 동안 저마다 수많은 글을 남겼다. 누구한테나 결코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있기에 모든 걸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었다. 엘은 그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자신이 쓸쓸했음을 기억할 수 있노라고 했다. 지나간 글을 뒤적이며 낯설고도 낯익은 제목을 눌러보면 어느 해 몇 월 며칠 무슨 까닭에 불현듯 쓸쓸함이 찾아와 몇 마디 남기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게시판은 기쁠 때와 즐거울 때보다 쓸쓸할 때 많이 찾았던 것 같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근황도, 지금은 링크가 끊긴 노래도, 더 앳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의 사진도 그때의 이야기들과 함께 다 멈춰져 있다. 관계와 소통은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끊어진 줄 알았다가도 연약하게 연결되는 미세 신경 같기만 하다. 계정을 닫고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이들도 일상의 쓸쓸함을 남길 곳이 그곳이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닐까. 타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은 쓸쓸한 순간을 견디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은 글 같은 건 쓰지 않는다던 낡은 명언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늘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거란 걸.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게시판에 1년에 2번 혼자 들어가 볼 때가 있다. 버려진 것처럼 남겨진 제목들을 눌러 물끄러미 읽으며 비로소 깨닫는다. 쓸쓸함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기록하지 않은 날이 기록한 날보다는 훨씬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그 많은 날은 쓸쓸하지 않았던 날들이니까. 미처 쓸쓸할 새도 없이 살아낸 비어있는 날짜들을 기억해 주기로 한다. 기록하지 않았던 이름표 없는 보통의 날들. 여리고 풋풋했던, 인생이 평탄하고 버드나무 말고는 아무도 눈물 짓지 않았던, 베개 옆에 꿈이 있어 고마웠던 그날들을.